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들 되세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인데 일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이제 금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회원방송에서도 또 유튜브로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버스에 대한 이제 운영 전략,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짜서 어떻게 운영을 해볼까에 대한 부분들을 입혀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을 해서 좀 전략적 포지션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과열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900포인트가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버스 비중에 대한 사인을 드릴 거예요. 회원분들도. 그러면 이거를 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가는 게 효율적인 포지션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봐야 돼요. 결국 시장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주가에는. 자, 이게 근데 더 갈 때도 있고 덜 갈 때도 더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과열이라든가 버블로 갈 때가 있고요. 침체, 저평가를 만들어주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침체와 저평가, 과열, 버블은 이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은 끝이 어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변동성이라는 거는 심리에 의해서, 투자 심리에 의해서 투자자들의 멘탈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공포에 따라서 변동성이라는 거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공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공포지수가 어느 정도에 지금 가 있는가, 사람들의 이제 욕심에 대한 지수가 어느 정도에 가 있는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건 항상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비싸냐 싸냐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지금이 과열이고 버블 포지션이구나, 지금이 침체고 저평가 포지션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근거가 만들어지냐면 결국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 뭐예요? 지분이에요. 지분. 기업의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자, 이 소유권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살 거냐 팔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할 때 자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자, 연매출이 1억이 나온다. 그래서 마진이 100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 나오는 게 어쩔 때는 자 2억에 거래될 때가 있고 10억에 거래될 때가 있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10억이 비싸냐 2억이 비싸냐,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자, 1년에 1000만원씩 마진이 나오면 야 1억 정도면 정말 싸다. 그러면 1년이면 원금 회수가 되잖아. 근데 한 2억 10억이면 야 이거 10년 동안 벌어야 이게 원금 회수가 된다. 그럼 이건 비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야 10년 동안 이걸 해서 원금 회수가 된다 그러면 이건 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런 거에 따라서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진짜 싸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데 5천만원을 팔아요 누가. 그럼 낼름 갖다 살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자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데 1년에 1억을 버는데 뭐 5천만원에 거래되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1년에 뭐 1억을 버는데 뭐 2억에 거래되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한 포지션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구간에 저평가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버블 포지션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고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유통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어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건데 변동성이 급격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심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라는 걸 잘 이용하게 되면 자산을 굉장히 크게 빨리 키울 수가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가치라는 거에 주가가 연동이 된다. 기업 가치와 시장 가치의 주가가 연동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주식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면 돼요. 거기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어떤 실수가 있어서
기업이 이익이 쪼그라들고 이런 타이밍들을 잡지를 못해서 손해가 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성장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우상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망했다가도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망했다가라도 살아나면 결국 전에 있는 고점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가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연동이 되는 거. 과거에 우리가 보면 떡볶이를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300원이었어요. 300원 1인분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00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물가 상승률 몇 프로가 들어간 거예요? 뭐 한 10년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8배 이상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임금이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8배가 움직였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보다 못 움직였죠. 3배, 4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만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은행에다 예금을 하고 일만 해갖고는 점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이제 저축을 하고 버는 돈을 금융에다 투자해서 이것보다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산은 점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금융 투자는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야 오늘 사서 내일 얼마 벌고 내일 모레 얼마 벌고 한 달 후에 얼마 벌고 1년 후에 얼마 벌고 이딴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다 깡통 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때려쳐야 됩니다. 1년 2년 내가 투자할 거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예요, 투기. 나는 1년 2년 동안 이 자금을 굴릴 거야. 당장 때려쳐야 된다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10년, 20년, 평생 투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년, 20년이 지나면 내가 차곡차곡 모았던 자산이 1억을 모았는데 이 1억이 10억이 되고 100억이 돼 있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면서 내가 노후에 예를 들어서 돈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뭐 20년, 50년 동안 내가 노동활동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때요? 노후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의 예를 들어서 50%, 70%가 노후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유한 국가가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인심도 좋아지겠죠. 그쵸? 돈에 미친놈들만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금융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서로 세대 갈등. 자, 세대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청년, 노인, 청년, 노년. 왜 이게 세대 갈등이 있을까요? 자, 성장기에 다 누렸습니다. 노년인 분들 뭐 50대, 60대는 우리는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갖고 지금 이걸 이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 힘든 세상 살면서 나 나아달라 그랬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취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착취. 30년 동안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부동산으로 자산 다 구축했어요. 자, 인구가 계속 늘었어. 30년 동안. 앞으로 20년은 인구가 계속 줄 건데, 자, 이거 니네가 받으라는 거잖아요.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니네가 받아라. 20대 30대 니네 미래를 담보해서. 니넨 뒤져버려. 이런 걸 청년들이 깨닫게 되니까 기분이 족같은 거죠. 야, 연금 열심히 부어가지고 난 이제 이거 타먹을 거야. 연금 타먹는 세대가 누구야? 40대 60대. 지금 40대 60대잖아요 지금 청년들 20대 30대는 이 연금 타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연금 고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 근데 연금 계속 뜯어가잖아. 족같은 거죠. 나는 못 타먹을 건데. 그럼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구조를 바꿔야 20대 30대가 나도 이제 연금을 타고 해서 열심히 뭐 이제 연금 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조 바꾼다 그러면 40대 60대가 겁나 반대. 구조를 바꿔서 연금, 예를 들어 연금 수익을 늘리든지, 뭐 미국처럼 뭐 연금 투자를 뭐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호주처럼 막 60% 이상 주식 비중을 늘리고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바꾸든지, 다 예금에 집어넣어갖고 돈은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꼼짝도 못하는 데다가 난 돈 다 집어넣어갖고 40대 60대 다 타먹고, 니네들은 연금 지금부터 붓고 너네 타먹지도 마. 이러니까 족같잖아요, 청년들은.
자,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세금 낼 사람이 적어. 젊은 층들이 일을 해야 돼. 젊은 층들이 일을 해야 뭐 돈을 벌어 세금도 내고 지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조들 보세요. 노조에다 내가 노조를 왜 싫어하겠어요? 뭐 좋은 일자리,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무슨 그래 뭐 여러가지 좋은 일자리도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뭐 자동차 회사고 뭐 이제 뭐 그런 회사들 어때요? 노조들이 지네들이 다 잡고 있어요. 신규 안 뽑아. 지네 새끼들 말고는 뽑지도 말래. 자동차 노조들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주에다가 새로 무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공장 짓는다니까 현대차가 오케이 딱 되니까 노조가 반대 딱 하잖아요. 그럼 임금 떨어지니까 우리 임금 지켜야 되니까 그딴 거 만들지 마. 오케이 알았어. 족같잖아. 일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40대 60대는 일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연금도 우리가 다 타먹어야 되고 부동산은 니네가 꼭지에서 다 받아줘라. 그래갖고 20대 30대가 어때요? 빚내갖고 꼭지에서 이거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연금? 자식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자식들이 이런 걸 다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자식들만 하면 맨날 자식 낳아라. 손주 낳아라. 뭐 해라. 우라병 터진다고. 이거 이해하고 있는 청년들은 우라병 터질 거예요. 그냥 뒤지는 게 나서 그렇게 살 거면. 아니면 애초에 금융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줘서 한 달에 5만원 10만원이라도 모아줬으면 30대 50대 되면 30대 20대 30대 나오면 어느정도 목돈이라도 만들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전부 다 개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공부만 해라. 그래갖고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20대 30대에 딱 나오면 전부 다 빚더미에 앉아갖고 나와. 사회에 딱 나오면 빚더미에 앉아갖고 나오는데 여기서 인턴 생활밖에 못해요. 기업들 들어가면 2년 동안 인턴 해갖고 한 2번 잘리면 나이 차갖고 남자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데 30살 되는 거야. 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냐고. 그렇게 하면은 뭐 집도 사주고 무슨 뭐 노후 준비하고 한 20억씩 던져주고 그 정도 능력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공부만 해라. 야 공부를 못 해갖고 엄마가 이렇게 살아. 그래갖고 빚더미 만들어놓고 대학 딱 나와갖고 사회에 딱 나왔더니 개뿔 일할 건 없고 그쵸? 어려서부터 학교 때려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으면 얼마나 나아요 차라리. 목돈 뭐 5천이든 1억이라든 만들어갖고 사회생활 시작하잖아요. 20대 30대 인식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갑자기.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버스 운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편집을 못하니까 따로 자르진 못할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좀 봐주세요. 자, 현재 시장을 밸류 체크를 이제 우리가 해보자. 그러니까 시장을 밸류를 체크를 해보고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라는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을 관리해서 내 심리를 관리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운용을 해야 될까요? 지금이 버블이다, 과열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에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왜? 지수가 꺾이고 이제 하락이 시작됐을 때 자 손실에 대한 노이즈 요인 그리고 내 심리 상태를 조금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현금이라는 건 왜 운용을 하는 걸까요? 싸게 사기 위해서. 지수 대비 또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 대비해서 아웃퍼폼 수익률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싸게 살짝 하는 일이 많이 없을 때 싸게 사기 위한 포지션들을 섞어가는 게 현금인 거예요. 그러면 쌀 때는 현금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지금 당장 조금 빠지면 사야지 오르면 사야지 하고 현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금 운용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회원분들한테 제가 3월달에 이제 코로나 폭락이 있고 2020년도 3월달에 그리고 2018년도 10월달에 2019년도 8월달에 자 폭락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수익률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고 인버스라든가 현금을 지금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구간 지금은 싸니까 이제 비싸지면 욕심을 관리할 포지션이 나올 거다. 그럴 때 되면
자, 욕심을 관리할 수 있는 포지션들을 입혀드리겠다. 지금은 이제 회원분들한테 현금 운용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이제 인버스에 대한 시스템들도 입혀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딩도 코스피 만약 2,900포인트가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인버스에 대한 리딩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이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수라는 거는 기업 가치의 총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게 안 나오고 제가 왜 코스피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밸류가 안 돼요. 코스닥에 이제 뭐 50%인가 60%는 바이오야, 헬스케어야. 60%까지는 안 되나? 한 40%에서 60% 사이에 있을 거예요. 이 정도가 바이오 헬스케어다 보니까 어때요? 미래에 대한 10년, 20년 후의 성장 밸류를 지금 막 땡겨서 반영을 해놓고 뭐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저는 자꾸 이제 투기 비중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밸류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비중이라고 계속 설정을 해서 코멘트들을 드리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1985년부터 1989년 한 4년 동안 지수가 9배 올랐습니다. 지수가. 자, 이때 보면 부동산이 막 급격하게 막 많이 오르고 막 했을 때죠. 이때도. 근데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9배 올랐다는 거는 100배씩 상장한 이제 상승이 100배 이상씩 상승한 4년 동안 100배 이상 10,000% 이상씩 상승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소외된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버블이 극심하게 입혀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는 재무가 깨끗하지 못해서 지금보다 근데 투자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분식회가 판을 쳤죠. 분식회계. 그리고 무슨 지금이 이때 투자를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리스크 요인이 컸던 거예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분식회가 심했고 또 이때 그런 것들이 있었죠. 부패. 나라에서 막 은행에다가 여기 대출해줘 막 이런 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부패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할건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이제 금융 개방이 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IMF를 맞고 했는데 중국도 지금 금융 개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기업들 보면 이 분식회계, 부패 이런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총 IMF 때부터 한 2000년대 초반? 그 구간에 지금 중국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훨씬 높겠죠. 우리나라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죠. 시장 개방을 일찍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요런 법 같은 부분들도 이제 부패가라든가 이제 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계속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강하게 법이 바뀌고 이제 회계 기준도 바뀌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종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밸류를 믿고 투자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다만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IMF 때 이제 277포인트인데 이때는 저는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100포인트 간다 막 이런 거 이야기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제 과거 이제 뉴스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그런 것도 엄청나고 공포심을 엄청나게 조장을 했다고요.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고 이때는 거의 망한 거니까. 국가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아니다 그러다가 영화 보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수가 900포인트에서 거의 한 70% 이상 지수가 빠진 거죠. 올라갈 때 9배, 10배 올라갔으니까 70%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버블이 이렇게 극심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수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이렇게 큰 변동성을 만들어낸 적은 없잖아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깡통난 사람들이 많겠죠. 이때 버블에 이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깡통 포지션이 많이 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닷컴 버블 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진짜 바꿔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닷컴 버블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코스닥이 이제 코스닥이 10배 간, 뭐 2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비싼 구간이 있었던, 그게 지금 바이오랑 비슷한 구간이 있겠죠. 닷컴하고 지금 바이오는. 근데 이제 닷컴 때처럼 지금 바이오가 그런 버블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지 않을 가능성들이 더 높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보다 금융인식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 뭐 리서치하고 리포트도 나오고 막 여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많이 형성이 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얻어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버블이 그만큼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이때 보면 20조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20조 버니까 지금 밸류로 보면 한 뭐 400포인트를 주는 게 이제 적정 밸류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보다 성장률이 높았죠. 성장률이 알파를 받은 거예요. 성장률이 이제 알파를 받으면서 이제 500포인트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움직여서 이제 40조 벌 때 800포인트 정도가 지금 밸류로 해보면 적정인데, 이때 당시에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알파를 한 20% 정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때가 이제 8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는 그래. 근데 이제 이게 70조를 버는데, 그러면 1400포인트에서 알파를 받아도 한 1600 정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버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 건설, 금융, 철강, 그리고 뭐 태양광은 이제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2007년도에 13년 전에 지금 이런 버블들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마찬가지죠. 태양광이나 이런 거나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은 5년 10년 후의 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버블 포지션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이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14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에, 이때는 또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주면 안 돼. 근데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2000포인트까지 간 거죠.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하기가 힘들죠. 왜? 미래 흐름들을 반영을 해나가는 거니까. 이때 당시에도 2007년도인데 이때 이제 3000포인트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는 더 간다고 그러고 떨어질 때는 어때요? 더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팔고 꼭지에서 사게 되는 거 계속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집니다. 이런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먼 사태가 터진다면 우리나라 이익이 70조에서 40조까지 빠졌어요. 그럼 보면 어때요? 얼마 줄었어요? 한 40% 줄었는데 지수는 얼마나 빠져요? 버블 입혀져 있으니까 50% 이상 빠지는 거예요, 지수가. 그럼 밸류에이션 해보면, 자, 8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인데, 800에서 10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인데 800포인트까지 내려가지 않고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경제가 다시 돌아서는 흐름들을 반영을 해가는 거죠. 자, 40조에서 이제 100조까지 법니다. 그럼 2007년도보다 어때요? 2007년에 70조에서 100조까지 벌었는데 주가는 왜 그 자리에 멈춰 있을까요? 2000포인트에서. 자, 이때가 버블이었기 때문에, 자, 이익은 30조가 늘었는데 그러면 거의 이익이 30%가 는 거잖아. 30% 이상이. 근데 어때요? 지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앞전에가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리스크 뭐 이런 게 있으면서 한 4년에서 6년 정도 100조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 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4차 산업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부터 4차 산업이 입혀진 거예요. 뭐냐면 클라우드, 신규 수요가 생겼잖아요. 자, 반도체 4차 산업의 소재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존에는 모바일 수요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예요. 뭐가? 자,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여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신규 수요가 생기면서 반도체 쪽에서 이익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OLED 산업이 이제 부각이 됐죠. 휴대폰을 그동안에는 LCD 썼는데, 자, 모바일 산업군에서 OLED 쪽으로 바꾸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기틀을 마련해서 애플도 여기 이제 들어오면서 OLED 시장에 뭔가를 좀 켜주고 하면서 요쪽도 조금의 캐파를 가져가게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죽쓰고 있었던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금융, 철강, 건설, 기존에 있던 제조업. 제조업의 리레이팅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제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왜?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신흥국들이 우리보다 인건비가 훨씬 싸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쟁률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뭐 이제 산업이 바뀌는 거죠. 서비스업으로. 이런 이제 시대의 흐름들을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조 구간에 있을 때 적정밸류 2000포인트니까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2011년도부터 이제 16년도까지.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130조를 벌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145조를 벌었는데 2017년도에 고점을 찍었을 때 지수 포인트가 2500포인트, 2600포인트. 2600포인트 근방에서 고점을 찍었어요. 지수는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면 어때요? 2700에서 2900까지 갔어야죠. 근데 이게 왜 미리 빠졌을까?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노이즈원으로 나오면서 진짜 서로 관세를 두들기면서 이제 쌈박질 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위축이 된 거죠. 그러면서 135조, 140조를 벌던 게 다시 100조로 내려옵니다. 이익이. 2019년도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지수는 그러니까 2000포인트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될 거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터져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 거다. 막 이렇게 겁을 많이 줘요. 그러면서 엄청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이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게 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냐면 이제 여기에서 망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거를 재정 지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재정 지원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이걸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못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재정 지원을 하고 뭐하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것들이 이제 선반영을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2008년도에는 물가가 안 움직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물가가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움직인다는 건 화폐 가치가 빠르게 똥값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그만큼 더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이때 양적 완화나 지금 양적 완화가 좀 틀린 게 뭐냐면 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노이즈 요인이 나오면 요게 굉장히 좀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양극화 문제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문제가 보면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11%가 인구가 굶고 있대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스탠스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그러면 이제 지수가 왜 이렇게 움직이냐. 2021년도에 이게 회복이 돼서 125조 정도가 120조에서 125조 정도가 스탠스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백신 뉴스를 보면서 회원분들한테 그랬어요. 130조에서 150조 벌 것 같다. 그럼 이걸 밸류에이션 해보면 2600에서 3000 정도가 적정 밸류 수준이다. 그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적정 밸류 수준을 2800 정도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근데 지금 적정 밸류 수준까지 왔잖아요. 2800포인트를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때요? 자,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버블이 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자, 이거를 이제 정리해드린 그림들을 다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20조 벌 때는 400포인트. 자, 40조 벌 때는 800포인트. 자, 70조 벌 때는 1400포인트. 100조 벌 때는 2000포인트. 근데 이제 주가가 조금 더 가 있으면 버블 포지션이 오는 거고. 이때는 성장률이 좋았으니까 조금 알파를 줄 수 있는 거고. ROE가 높은 거죠.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기반들이 조금 바뀌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좀 도태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서비스 산업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막 카카오 같은 거, 네이버 같은 거 막 올라온 게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기업들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130조, 150조가 가면 내년에는 일단 2018년도를 넘어서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좀 진행이 되고 하면 이제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경제는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경을 쓰는 게 백신이 우리나라에 안 두면 우리나라 노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유럽이랑 미국은 어때요 지금? 백신 맞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팔아먹는 게 어때요?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업사이드가 우리나라는 오히려 코로나라는 게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증시는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상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은 꺼지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이 버블은 아니다. 자, 2022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될까? 다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근데 2021년도에 만약에 물가가 크게 움직이고 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물가가 크게 움직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긴축 정책이 시작이 되게 되면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 가게가 많이 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는 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 어디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구간 어디서부터 이게 2021년도에 미리 반영을 해놓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때부터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르는 거죠.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대응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스탠스만 가지고. 다만 이것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 딱 그냥 여기에서 조금 더 갔다 덜 갔다, 더 빠지고 더 가고 그것만 있는 거지, 결국은 밸류에 맞춰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노이즈 요인들이 항상 올 때 2008년도에도 IMF에도 뭐 이때는 뭐 전쟁, 그리고 뭐 등등등 유럽 뭐 등등 리스크가 있을 때 어때요? 지금 코로나,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어때요? 다 기회잖아. 결국은 경제는 회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노이즈가 온다고 이 노이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회피 심리를 가지면 안 돼요. 노이즈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또 노이즈가 오면 또 기회예요. 계속 기회라고. 망한다 그러면 기회라고. 다만 그 이제 남들이 망한다 그러는 그 구간이 올 때 지금 좀 준비를 해놓으면 수익률을 크게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가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어. 그럼 회원분들은 다음에 노이즈 왔을 때는 자산을 이빨 점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인버스 비중이라는 거는 수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수익을 위해서 인버스 비중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이 나는 구간에 수익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줄여야 하락이 왔을 때도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를 하는 이유는 내 심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수익을 줄이는 거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하락을 줄이는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이 됩니다. 내 심리 상태 하락이 왔을 때 심리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예를 들어 수익이, 인간이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게 5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딱 조정이 와서 이게 3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그럼 1억부터 시작했으니까 2억 번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2억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욕심쟁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을 조금 관리하는 거죠. 한 1억 5천 정도만 이 노이즈로 관리해야지. 한 1억 2천 정도만 맞춰도 난 대박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3억까지 갔다가 이제 나중에 10억, 20억 갈 건데, 이게 이제 3억까지 내려왔다가 3억까지 안 내려오고 한 4억 정도 방어되면 이게 뭐 15억, 18억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18억, 28억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리레이팅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지션을 관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죠. 자, 제가 보고 있는 기준 2021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 자, 이익을 이제 해보면 대충 이제 130조에서 150조 정도 보이실 거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변수는 모르는 거죠. 그럼 확실하게 버블 포지션이 어디냐? 그럼 2900포인트 정도 오면 인버스 비중이 부담이 되지 않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밸류로 봤을 때. 지금 내년 밸류를 1년을 땡겨놨으니까. 주가는 보통 6개월 선행을 하는데 6개월을 더 땡겨놓은 거거든요. 지금 2021년도 밸류를 다 땡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2022년도 거 밸류를 반영을 하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지수가 계속 쉬어갈 거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럼 코스피 2600에서 3000포인트 요 정도가 이제 적정 밸류가 딱 잡히는 거잖아요. 130조에서 150조라고 만약에 요 안에서
맞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버는 이익이 여기서 맞춰진다 그러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2600에서 28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해서 중간값이 2800포인트 지금 지수가 2800포인트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선행 적정 밸류니까 내년 6월 정도에 2800포인트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올라온 거예요. 그에 맞춰서 지금 우리는 현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 12월 정도를 적정 밸류를 해보면 한 2400포인트 6개월 선행하니까 6월달 거를 땡겨 놓으면 자 2600에서 이제 3000이면 중간값 2800 정도 해놓고 지금 올해 그럼 얼마 벌었냐 105조 뭐 105조 정도 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적정 밸류가 거의 한 2100포인트 정도 된단 말이에요. 2100포인트 정도 되는데 3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어때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내년에 자 기업의 이익이 요만큼 올라가는 건데 이만큼 올라가는 수에 보면 이게 이 사이에 24개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24등분을 해보면 자 900을 24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24로 나눠보면 대충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거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6월달 거 선반영했을 때 지금 12월달에 2400포인트인데 지금 2800포인트가 있으니까 어때요? 현금은 한 17% 정도가 합리적인 거예요. 17% 정도 지금 과열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17% 갖고 있는 거고요. 자, 2600포인트. 그럼 내년 3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월이 되면 이건 줄어들겠죠. 그럼 그만큼 주식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지수가 더 올라가 있으면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거고 지수가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이제 지금 위치에 놓여 있는데 뭐 시간만 흐른다. 그러니까 횡보로 만약에 시간만 흐른다. 그럼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900포인트가 넘어가면 이거는 내년 거를 다 반영한 것보다 오버돼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비싼 구간이 확실하게 비싼 구간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섞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버블 포지션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버스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투자 자산이 지금 기준에서 1000만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3%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계좌가 3%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1030만원이 되죠. 그러면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인버스를 10만원 사고, 현금을 10만원 사고, 현금 아니면 금을 사든가.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든가. 그리고 나서 주식을 10만원 사고. 그럼 주식 비중도 느는데, 인버스 현금이 카와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지수가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손실폭이 줄겠죠. 자, 그럼 거기서 더 올라가. 그래서 1060만원이 됐어. 투자금이. 그러면 인버스를 20만원을 맞추는 거예요. 현금 20만원 맞추고 주식을 20만원 맞추는 거죠. 다만 이 비중을 시작을 할 때 어때요? 저평가 구간에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에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다, 버블 포지션이다 라는 구간이 왔을 때 인버스 비중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이런 것들도 섞어서 만약에 이 하락 포지션이 왔을 때 이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왔을 때 뭐라 그래야 되지?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2800포인트인데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 비중을 조금씩 추가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25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 그럼 인버스 비중을 청산해야죠. 비싸지 않은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버스는 수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락 변동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 내 계좌가 지수가 보통 10% 빠지면 내 계좌는 지수가 10% 빠지면 계좌는 방어를 잘했을 때 보통 이제 중소형주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한 15% 정도 빠져요. 여기에서 한 1% 정도만 카바를 쳐놔도 이거는 복리를 입어가지고 리바운딩이 나오고 반등이 들어올 때 1.5%씩 올라간다고요. 내 계좌가. 그러니까 이 1%, 뭐 2% 정도의 하락 변동성을 관리해주면 계좌 수익률은 그에 뭐 0.5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이 크게 쌓여간다. 이것도 이제 계산으로 다 나와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이제 뭐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내가 계좌 손실이 변동성이 왔을 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올 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 5% 정도만 만약에 더 관리가 되면 여기에서 아웃퍼폼 수익률이 쌓이는 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것 때문에 인버스 비중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계좌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0% 손실이 날 걸 마이너스 뭐 27%, 29%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인버스 비중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인버스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버스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면, 자, 인버스라는 건 쇼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거는 항상 증시에서 쇼 포지션이에요. 자, 이거는 쇼 포지션이야, 쇼.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수익은 주식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상승하는 거에 대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인버스는 계좌 변동성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한 선택적 포지션인 거예요. 운영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장기 투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인버스라든가 현금은 운영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하락은 다 견뎌야 되는 거죠. 198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이런 노이즈들이 나올 때 어때요? 결국은 다 회복이 돼서 계속 고점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인버스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바보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버스는 마이너스 100% 이상 낼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300% 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주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때요? 수익은 300%도 나고 500%도 나고 1000%도 나고 10,000%도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은 여기 주식으로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인버스는 관리예요, 관리. 근데 이 변동성을 맞춰서 인버스로 수익을 내겠다. 이 순간 지수 대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준 게 해외에 있는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이런 쇼 포지션을 섞어가기 때문에 지수 수익률을 못 이겨요. 워렌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수 수익률을 계속 이기면서 가는데, 헤지펀드들 중에 지수 수익률을 이긴 데는 저는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그 펀드밖에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통계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개뿔 그 사람들보다도 공부도 덜하고 모르는 사람들 인버스 비중에다 몰빵을 왜 때리냐고. 이건 병신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계좌 손실이 20% 왔을 때 1% 정도 줄여보고자 운영하는 게 인버스예요. 그리고 수익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변동성을 줄여서 손실 구간으로 들어섰을 때 그 변동성을 줄여야 내 심리적인 안정감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버스는 운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택적 포지션이에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런 경험들을 확장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인버스 비중이라든가 현금 비중 운영하지 않은 분들, 회원분들 중에 계시겠죠. 그러면 계좌 인증해 주시고 할 때 그런 것들과 비교해보면 그만큼 또 경험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럴 때 요렇게 대응을 했더니 이렇게 오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이득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손해가 있겠네. 요런 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경험을 확장시켜드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을 짜드리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 인버스라든가 현금 비중은 운영하지 않아도 돼요. 10년, 20년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거면 현금 비중 없어도 된다고요. 하락 다 두들겨 맞아도 절대 깡통 안 납니다. 비중 관리만 해서 포트폴리오만 관리를 해가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 시스템은 봐야 된다라는 거고, 현금이라는 거는 버블이 해소되었을 때 싸게 사기 위한 준비하는 포지션이에요. 수익을 줄이는 포지션이에요. 수익 축소. 버블이 예를 들어서 지금 3000포인트에서 뭐 4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을 운영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다시 2500까지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때요? 이때 현금을 만들어놨던 것 때문에 이때 이득을 크게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00에서 4000이 버블이다. 그리고 과열 포지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작은 포지션이에요. 현금 포지션은. 밸류에이션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확률적으로 아웃퍼폼을 쌓아갈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을 너무 무겁게 운영을 하면 현금을 뭐 30%, 50%, 막 70% 이렇게 운영을 하면 변동성이 크게 와도 지수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것도 절대 과하지 않게 운영하기 위한 시장 밸류를 체크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이 버블이 온다 그래도요, 저렴한 주식은 있어요. 시장이 버블이 꺼지게 되면 저렴한 주식도 같이 빠지겠죠. 다만 다시 올라갈 때는 저렴했던 주식은 어때요? 다음 주도주, 다음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왜? 주가라는 거는 가치의 연동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버블인데 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건 저평가야.
그러면 버블은 빠지면 요만큼 빠질 거 아니야. 버블을 다 해소를 해야 되니까 이만큼의 버블이라 그러면 요까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저평가했던 애는 안 빠지든가 아니면 빠져도 덜 빠진단 말이에요. 얘는 70% 빠지면 얘 버블이 아닌 애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빠지고 말아요. 다시 움직일 땐 어떨까요? 얘는 막 500% 가고 얘는 움직이면 어때요? 100%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포지션들은 항상 있어요. 거의 버블 시장에 버블일 때도 항상 있다. 그런 걸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면 되고, 주식 비중은 그래서 항상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평가된 섹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은 할당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이해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인버스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도 어때요? 내 계좌가 상승하는 거, 예를 들어서 1000에서 1500이 됐어, 내 계좌가. 근데 이때 인버스 비중이 뭐 150만원 갖고 있어요. 10% 갖고 있어서 150만원 갖고 있으면 이게 깡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깡통이 남은 내 자금은 2000이 넘어가고 3000이 넘어간다고요. 2500이 넘어간다고. 깡통이 날 수가 없죠. 이 150만원이 80만원으로 줄어들어도 내 계좌 순위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인버스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수가 계속 올라갔을 때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는 만들어지겠죠. 다만 리스크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인버스에다 수익을 내겠다고 여기다 몰빵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올라가면 나는 수익률이 거꾸로 가잖아. 이건 리스크가 되는 거죠. 지수는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버블이라 그래도 인버스 비중을 주식 비중보다 많이 가져간다? 이거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들을 취하는 거라고요. 아, 오늘은 좀 쓰잘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네. 그래서 이 운영 전략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코멘트를 이제 드릴 건데, 그래서 계좌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한 1억 1000만원이 돼 있어. 그러면 요 중에 한 200만원 사는 거예요, 인버스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계속 갖고 가는 거야, 빠질 때까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 돈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 계좌 수익률이. 계좌 수익의 일부를 덜어서 사는 거예요. 인버스는 수익의 일부를 덜어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빠질 때까지. 버블 포지션인데. 그럼 지금 버블 포지션이 언제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과열 포지션인데 내년 밸류를 지금 다 땡겨놓는 거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2900포인트가 넘어가면 이거는 현금이라든가 인버스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버스를 만약에 샀어. 이때부터 조금씩 모아가기 시작해. 그럼 언제 팔아야 될까, 이게? 인버스는. 예를 들어 3월이 왔는데 2600포인트로까지 빠진다. 2600포인트 밑으로 빠진다. 그럼 인버스 청산해야죠. 주식 비중을 90% 이상 갖고 있어야죠. 적정 밸류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저평가잖아요. 그럼 주식 비중은 무조건 90%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00까지 빠지면 어떡해? 그럼 갖고 있으면 되죠. 예를 들어 현금을 한 5% 정도 갖고 있으면 이거 엄청난 저평가니 이거 더 사면 되죠. 야, 그럼 인버스를 20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으면 2000포인트까지 갖고 있으면 되지 않냐?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 변동성을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정리를 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코스피가 이제 지금 2800포인트에서는 굳이 운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2900이 넘어가면 인버스 비중을 조금씩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4000이 가든 5000이 가든 4000, 5000 갔다가 여기까지 계속 비중을 늘려갖고 이게 나중에 딱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좌 손실률이 굉장히 많이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현금과 인버스를 같이 늘려가면. 자, 그러면 계좌는 어때요? 자, 6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식은 20만원만 늘리고 현금하고 인버스를 40만원 늘린 거죠. 현금하고 인버스 비중을 조금씩 더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좌는 건전성이 만들어지면서 수익은 제한되지만 이제 변동성이 왔을 때, 하락 변동성이 왔을 때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버블이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하락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높은 쪽에다가 배팅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왜? 장기 방향성 때문에. 장기 방향성이 상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버블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물가가 안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돈이 이렇게 풀고 있는데 물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2020년도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200조 벌어버리면 주간 4000포인트 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뭐 300조 벌어버리면 주간 6000포인트 가야 되는 거라고. 기업이 그럼 예를 들어서 500조 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10,000포인트 가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이 딱 진행이 되고 뭐고 하면 기업들이 이익을 얼마나 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의 가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지수와 이제 가치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버스라는 것도 이건 선택적인 포지션인 거죠. 이건 절대적인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블이 있다고 해도 주식 100을 갖고 가도 돼요. 폭락을 견딜 수 있겠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블이 한 개 꺼져도 5년 안에는 무조건 회복이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자, 실패는 없다. 그래서 인버스 운영 전략에 대한 시스템을 정리를 좀 해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방송을 하고 하면서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좀 잡다한 얘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요.